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국가직 9급 및 7급 시험 대비 세법 OX 백제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91번에서 100번까지고요. 91번에서 100번까지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문제입니다. 100개의 지문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물론 이거 100개 외운다고 뭐 100점을 맞진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꽈락은 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이걸 듣고 계셔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여기 있는 백제가 외워지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조금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91번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기타 소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X 뭐죠? X. 자,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소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게 나왔고 대금업이 나왔습니다. 대금업은 사업소득이죠. 자, 똑같이 이자를 받는 행위인데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즉 사업적이지 않은 이자 소득을 얘기하는 거라서 걔는 소득세 거주자의 과세 2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고 원천징 수세율은 25%입니다. 자, 그런데 대금업을 영위한다라는 건요, 쉽게 말하자면 법인으로 치자면 은행 같은 거예요. 은행, 개인도 은행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대금업 또는 대부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법하게 다 인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말고. 그래서 대금업을 영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회계상의 용어로 치자면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걔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금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이자가 기타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은행 같은 데들은. 개인도 은행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금업이다 그러면 이자가 매출액이 돼서 걔는 이자 소득이라는 소득 구분으로 안 가고요. 사업 소득이라는 소득 구분으로 가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법인세처럼 세무 조정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소득 구분이 이자냐 사업이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니까 사실 소득세법에서 정말 실무적으로도 시험이 아니고 실무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소득 구분이에요. 네, 소득 구분. 그래서 열심히 이거 암기해 놓으시고 시험에 한 두세 번 이상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김에 추가로 비영업대금 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자 소득이 맞는데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이다? 25%이다.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2번으로 갈게요. 자,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자, 결손금이라고 줬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의 마이너스 사업소득의, 우리 쉽게 말하자면 당기 순손실이에요. 회계처럼 말하자면 당기 이번 연도의 순손실, 그게 결손금이고요. 그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같은 과세 기간 안에 2, 배, 사, 근, 연, 기 6개의 소득 중에서 같은 연도에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걸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자,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말을 안 하면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타소득하고 통산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타소득과의 통산 순서를 암기하셔야죠. 뭐죠? 근, 연, 기, 배, 이 과연 맞는가? 자, 답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X입니다. 자, X라면 어디가 틀렸나?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일단 읽을게요. 사업자가 옳은 질문,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추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추계가 아니란 얘기고요.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이 결손금은요, 이번 연도의 마이너스, 사업소득의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에, 해당 과세 기간, 같은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순서가 뭐다? 근연기 2배이다. 근연기 2배. 근데 위에서 시험 문제는 근연기까지는 좋았는데 배하고 2가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이제 거의
앞 글자로 외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앞 글자로 외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앞 글자로 외우는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사실 이배사 근년기에서 사 다음에 있는 근년기하고 앞에 있는 이배를 그대로 약간 오려서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 외우셔야죠. 근, 연, 기. 그리고 잠깐 숨 쉬고 끊고 이배. 자, 왜 잠깐 숨 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손금은 같은 연도에 사업이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사업이 없어요. 여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같은 연도에 사업이 마이너스니까 자 사업하시고요. 사업이 마이너스니까 그 밑에 있는 근, 연, 기, 이, 배 순서로 통산을 하되 공제한다가 통산한다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마이너스를 근로의 플러스하고 상계시키는 거를 타소득 통산이라고 하고 타소득 통산 순서는 근년기까지는 강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떻게 해요? 이자 배당의 순서는 일단 이자 배당에서는 통산 금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되는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통산할 수 없고요. 이 배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2천만 원 초과 구간은 기본세율 적용 구간이라고 하는데 기본세율 적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통산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서 둘 다 특이한 거예요. 어찌됐건 근년기는 순서가 통산 순서는 근년기 2배가 맞지만 근연기까지는 뭐예요? 강제로 상계시키는 거고요. 이 배는 뭡니까? 이 배는 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2천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통산할 수 없다. 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과의 과세 형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 초과 구간이다.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 구간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는 통산을 선택할 수 있다. 할지 말지, 상계시킬지 말지. 그런데 이렇게 결손금을 타소득하고 통산하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근년기 2배 통산이 되는 거고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결손금 통산 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여기 시험 잘 나오는 데죠. 그래서 결손금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만 결손금을 타소득하고 통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뒤에 있는 괄호 부분 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타소득 통산 결손금 타소득 통산 2월 결손금 타소득 통산이 가능한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은 타소득하고 통산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결손금이건 2월 결손금이건 자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3번, 93번으로 가셔서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틀리나요? 결손금 소득공제는 중소기업만 되는 거 맞아요? 혹시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공제 적용 안 되나요? OX? O 맞습니다. 그대로 외우셔야죠.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결손금 물론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도 결손금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중소기업만 이게 가능하고요. 또 다른 조건 뭐 있죠? 이번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어야 되고 결손금은요. 소득공제라는 게 작년에 낸 세금을 그 결손금이 작년에 생겼다라는 전제하에 작년에 이게 필요경비로 처리가 됐더라면 세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세금을 돌려주겠다. 환급해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라 굉장히 강력하게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을 해주는 거라서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이건 법인세법이건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이번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법인세든 소득세든 각각의 이제 해당 세목별로 과세표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이제 일단 법인세 소득세 공통요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신청을 해야 돼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서 나중에 가서 그거를 환급하겠다, 요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거기에 소득세는 추가 적용이, 소득세는 열거주의과세라서 소득 구분에 따른 제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업, 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건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건 불문하고 둘 다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92번에서는요, 잠깐 가보시면 92번에서는 결손금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번 연도의 사업의 마이너스를 이번 연도의 근연기 2배랑 통산 상계를 시켜갖고 이번 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거라서 요거는 사실은 뭐 결손금 통산 순서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손금 공제라든가 뭐 2배를 빼고서는 결손금 공제라든가 또는 2월 결손금 공제는 당연히 이번 연도의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에 세금을 줄여주는 데 쓰는 거라서 원칙은 결손금이 혹시 타소득 통산하고 나서도 남는 게 있다 그럼 다음 연도로 2월 시키는 게 원칙인데, 좀 전에 한 것처럼 그 결손금 소급공제는 좀 특이하게 작년으로 돌아가서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 환급해주겠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강력한 제도고, 그래서 이게 특례예요, 특례. 그러니까 요건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된다. 또 주거용이건 주거용이 아니건 부동산 임대는 둘 다 안 해준다. 이거를 시험에 되게 많이 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94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자,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하고요. 자, 성급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이다. 사업소득이네요. 사업소득 파트에서 법인세처럼 입금 항목이냐 입금 불산입 항목이냐, 송금 항목이냐 송금 불산입 항목이냐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냐 필요경비 항목이냐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냐, 요거 자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정답을, 만약에 맞다면 O 아니면 틀리다면 X인데 어디가 틀렸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X죠. 왜요?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뭐죠?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가치세는요,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과율 곱하기 세율이라서 사실 되게 그 전단계 세액,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상계시킨 진짜 세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회계 처리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중에 또 대부분은 소득세법에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들이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단순 경비율 적용으로 추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복식부기 의무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이건 법인세법에는 있을 수 없죠. 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니까 소득세법에만 있는 문제고요.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냥 어차피 낸 돈 맞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를 인정해드립니다. 필요경비 항목 맞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항목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성급 비용은 회계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성급 비용은 이거는 단기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비용이니까 이건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번 연도 게 아니고 내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기준이에요. 선생님 어차피 내년도에는 필요경비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게 기간과세니까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필요경비냐 아니냐 이건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자산인 겁니다. 회계처럼.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얘가 성급 비용은 자산이고 다음 연도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거다.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다 하셔야 됩니다. 회계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고요. 95번입니다.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근로소득이네요. 그렇죠? 및 자, 임직원의 고의 외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자, 문장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어떤 문장? 앞에 거, 및 앞에.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하고 뒤에는 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지문과 두 번째, 임직원이 고의 외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사용자, 회사가 부담했다. 그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문장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제 특강이라 사실은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서 두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이 문장은 95번은 이게 백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좀 중요한 문장 두 개를 제가 묶은 거예요. 어찌됐건 OX를 하실 수 있으면 두 개를 같이 연습하시는 거니까 조금 문장이 길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자, 3초 드릴 테니까 어디가 틀렸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판공비 들어가는 게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옳은 질문 읽겠습니다.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판공비가 약간 팀장님이다. 또는 뭐 무슨 부장님이다. 그러면 그 부장님 앞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건 이제 그 팀에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주는 돈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고 옛날에는 법인카드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다 현금 거래를 했던 여러분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1949년에 생긴 법입니다. 그 당시에 신용카드 거의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다 현금 거래예요. 근데 우리 팀 회식한다. 만약 옛날에 또 특히 뭐 그 좀 못 살던 시절에는 회식하면서 그냥 고기 좀 먹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회사의 직원들 사기 진작에 예전에는 도움이 됐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직원들한테 밥 먹고 n분의 1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그 부서에서 써라 이렇게 준 게 판공비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급여 대장에 판공비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급여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판공비라는 단어는 모르겠으면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안 썼다는 얘기죠. 업무에 안 썼다. 그런데 급여란 얘기는 급여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이거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 팀 회식하라고 줬는데 팀 회식에 안 썼다. 그러면 그건 급여란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색깔을 주황색, 노란색으로 달리해서 문장 두 개를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판공비 명목. 판공비라는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업무에 안 썼다. 개인적으로 준 거다. 그러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포함은 뭐냐면 고의 및 중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 그래서 괄호는 안 읽으셔도 돼요. 중과실 제외 이렇게 이거를 바꾸면 진짜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의는 진짜 범죄죠. 중과실이라고 한 게 중대한 과실이라서 이것도 거의 범죄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임직원의 고의나 임직원의 중과실. 근데 중요한 건 왜죠? 왜? 고의 외에 업무상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어떤 뭐 손해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손해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건 보험에 가입하려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임직원을 보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직원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고를 치는 거죠. 뭐 하다가 회사 업무하다가 그러면 결국 임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임직원이 못 갚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한테 연대 책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업무상 행위니까. 그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임직원을 보호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보험자가 이제 보호 대상이고요. 사실 임직원 개인의 일신의 뭐 개인적인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임직원이 하는 업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금, 그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겠죠. 그러한 보험료를 사용자는 회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했을 때는 이거는 회사가 마치 그런 거예요. 회사가 보유한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 사고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건 사고 친 거니까 업무하다가 혹시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임직원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판공비 명목이 근로소득 파트에서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거를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한 경우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요건 조금 쉽지 않을까요? 답은 O예요, X예요? X죠? 왜요? 퇴직 후에 행사했으면 아직 이제 직원이 아닙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소득으로 과세해요? 정답은 기타 소득. 맞죠?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아무 말이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전에 행사했다라고 주면 이건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받은 거예요. 맞죠?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도. 자,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퇴직 전에 부여받은 그 스톡 옵션을 중요한 거 퇴직 후에 행사했어요. 이거 임직원 아닌 상태죠. 또 고용관계 없이 중요한 게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았어요. 그랬을 때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유 자체가 근로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죠. 요것도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구분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글자로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을까요? 직무발명보상금.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직무발명보상금. 연간 비과세 한도 700만 원 적용하는 그 직무발명보상금. 자, 직무발명보상금은 원칙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그중 일부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죠. 근데 그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를 퇴직한 후에 받으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래서 같은 연도 안에 근로였을 때도 일부 받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일부 받고 퇴직하고서도 일부 받았다. 그럼 1년 전체에 합계해가지고 비과세 한도가 700만 원이다. 요것도 자, 직무발명보상금도 회사 다닐 때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하고 받으면 기타 소득.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비과세가 별도로 없어요.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97번.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키워드는 뭡니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액. 여러분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어디에 나오죠? 기타 소득에 나오죠?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타 소득은 추정 필요경비라고 해서요. 자, 실제 필요경비와 법정 퍼센트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랬을 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추정이 몇 퍼센트인가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60%와 실제 경비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문장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제가 판서 맨날 해드리면서 이거 한꺼번에 외우는 거 판서 가끔 해드리죠. 아, 이거 수업 혹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자, 우리가 상금 두 개. 물론 진짜 상금과 가짜 상금이라고 하죠. 어떤 상금? 진짜 상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 그거 하고요. 가짜 상금, 이름만 상금인 거. 주택입주 지체 상금. 이건 사실 상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에요. 네, 모든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는 손해배상금에 한해서 80% 추정 필요경비가 인정되죠. 그래서 80% 수익금액의 80%와 실제 경비 중에 자, 작은 금액 하시면 안 돼요. 큰 금액으로 가는 거를 추정 필요경비라고 한다. 기타 소득은 추정 필요경비율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은 물론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말 문제로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추정 필요 경비율을 80%짜리냐 90%짜리냐 60%짜리냐 또 종교인 소득까지는 종교인 소득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서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유심히 읽고 특히 여기 있는 퍼센트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98번. 자, 양도소득 나왔습니다. 양도란 이거 진짜 9급에서는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양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양도는요 판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팔았을 때 예를 들어 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고 양도소득세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라고 돼 있고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및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X죠. 자, 무상 안 됩니다. 무상. 자, 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여야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양도란 우리 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세 과세해요. 몇 퍼센트 세율? 70%. 미등기 자산 세율 70%입니다. 세율이 있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얘기죠. 자,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즉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 맞으니까 이건 맞아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는 맞는데 자, 매도도 양도고 교환 거래 양도예요. 현물 출자 양도 맞습니다. 경매, 수용 전부 다 양도 맞는데요. 자, 중요한 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고요. 자, 형식상 이전이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돼야 돼요. 그래서 유상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무상거래가 됐을 때는 뭐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되게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특히 9급 잘 기억하시고요. 99번. 자, 채비지 보류주의 충당.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과세,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맞고 양도로 안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틀리죠. 자, 답은 X.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채비지 보류지 충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도시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했을 때 그 공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그 우리 원래 살던 주민들이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주는 거야, 자기들. 그래서 100평 갖고 있던 사람이 10평을 못 받고 더 예뻐진 땅이긴 하지만 90평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 땅을 팔아서 그걸로 공사대금 충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과세하게 되면 사실 거의 재개발 재건축 아무도 못 하거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재개발 안 한다. 그럼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러니까 이건 사실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외우면 된다. 채비지 보류지 나오는 순간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 안 한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 우리 양도에서는 9급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자, 100번 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 증여를 했고요. 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자, 증여받은 자,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라면 자, 결국 이제 부당행위 계산으로 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자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추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지문은 우회양도라고 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장이 길어서 잠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틀렸죠? 숫자가 틀렸죠? 10년이네. 이게 한 2년 반인가요? 그쯤 전에 개정됐어요. 특수관계인이고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2월 과세고 그들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면 우회양도입니다. 그거 수업할 때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우회양도하고 2월 과세는 유튜브로 찍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로 찍어서 제가 손으로 쓰면서 판서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되게도 어려워하셔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거의 1시간 반씩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드릴 거니까. 근데 지금 좀 시험 직전이라 급하다 그러면 요것만 외우세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회양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그들이 주체가 되면 2월 과세 규정이고 2월 과세가 아니면 우회양도예요. 그러니까 제외한 특수관계인이 맞고요. 재산을 증여를 하고 자, 수증자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걔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야. 10년 이내. 5년이 아니고. 자,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본인이 자, 수증자가 원래 냈던 증여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는 양도소득세를 이게 실제 세금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증여를 안 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계산을 양도소득세를 해보는 거예요. 즉 가정하고 그랬을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이 더 크다면 실제 거래를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봐요.
그 얘기는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거고, 대신 수증자는 본인이 냈던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세금을 낼 때까지 못 돌려받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떤 조문을 넣냐면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물을 진다.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2월 과세인데 2월 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세 납세 의무자도 수증자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도 수증자인데, 지금 이 2월 과세가 아니고 우회 양도 파트는 앞에 있는 괄호는 수증자고요. 뒤에 있는 괄호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둘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회 양도 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회에 2월 과세하고 우회 양도 공부해 놓으셨던 거 있으시면 한번 정리 다시 하시고요. 제가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뭐 언젠가 한번 유튜브로 또 촬영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를 뭐 시험 직전이 아니고 시간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카페, 우리 네이버 카페 국세청 밴드,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 국세청 가자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남정선 세무사라고 카페 검색해도 아마 나올 거고요. 거기에 그 유튜브에 뭐 올리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왜요? 지금 이게 지금 영리 목적 뭐 나중에 뭐 잘 돼서 영리 목적이 되면 좋겠지만, 누가 뭐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강아지, 예쁜 강아지 그림이나 보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뭐 구독자 몇만 명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께서 이 OX 끊어 읽으면서 OX 하는 거를 천천히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요거를 진짜 하루에 이게 이제 PPT 만드는 것까지 다 하면 거의 한 2시간씩 걸리거든요. 이 동영상 하나당. 편집은 제가 뭐 그거는 그냥 화면이 예쁘지 않아도 내용에 충실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건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릴 거니까 어떤 자료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면 계속해서 그 이제 자료를 예의주시하시다가 본인이 필요한 강의가 나오면 그걸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은 국가직 공무원 2025년 9급 시험 대비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좀 더 빨리 완강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백제 특강 완강이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열심히 자료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 가자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백제 특강 문제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카페 가입하실 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명 아니면 다 가입 거절됩니다. 저는 카페를 약간 말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서로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해서 그 정도 실명 예의는 지키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카페 운영을 좀 꼰대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카페하고 네이버 밴드에서 자료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험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정말 여기 있는 백제 문제가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정말 올해 꼭 합격하시고 면접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